저희가 그럼 이제는 1부에서 좀 이야기를 나눴던 공동 영역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한국어라는 공동 영역을 어떻게 또 갖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막 외국어 표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외국어가 뭐 한국어와 섞여서 지금 뭐 신조어가 생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길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의 말글살이를 좀 풍부하게 해주는 한편으로는 좀 아무 성찰 없는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사람들이 유행어로 막 쓰길래 무슨 단어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일본어를 우리말에 국어에 조사나 어미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걸 유행어로 쓰는데 조금 여성 혐오적인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유행어가. 그런데 원래 유행어가 사실 혐오어들이 좀 많은 편이어서 반짝하다 말겠지 했는데 그 유행어를 자주 쓰는 캐릭터가 막 편의점에 PB 상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게 많이 확산된 추세도 보았습니다. 분명히 좀 공동 영역을 활기차게 유지하기 위해서 막 개인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막 다양화하고 이런 모습 중에 하나일 텐데도 새로운 언어 문제가 좀 속속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모든 유행어를 꼼꼼하게 다 검열하고 뭐 하나하나 다 숙고하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또 SNS를 통해서도 자정작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제 청소년기에 10대 때는 욕설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뭐 SNS를 통해서 그 욕설이 사실은 장애인을 혐오하는 말에서 기원했다더라 쓰지 말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고 실제로 그 사용량이 좀 줄어드는 거를 체감한 적도 있어서 이런 자정작용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중의 자정작용만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도 듭니다. 사투리 차별 관련해서 아까 잠깐 백낙정 선생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요새 또 혐오와 연결지어서 생각해보자면은 전라도 방언에 대한 혐오가 여전히 저희 세대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크게 느끼고 있고요. 최근에 굉장히 놀랐던 건 이제 10대들까지도 그 전라도 방언에 대한 차별이 전염되어서 좀 혐오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사투리를 고쳐야 되고 전라도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리고 출신지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아직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7, 80년대 강한 규제 잔재가 남아 있기도 하겠고 뭐 2000년대나 2010년대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뭐랄까 좀 우경화랄까 이런 현상들도 영향을 끼쳤겠지만 2020년대 들어서 이제 유행어의 생성 사이클이 엄청 빠르게 변화하는데도 이런 전라도 방언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은 아직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무척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뭐 국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도 절실히 느끼는데요. 물론 이거를 막 강요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피부에 닿는 정책은 느껴지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마주할수록 나는 어떻게 한국어 생활을 하면서 공동 영역을 좀 가꾸어 나가야 하는지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성, 뭐 지역, 장애인 등에 대한 어떤 소수자 혐오 표현이 그 확산되는 것은 유독 강력하고 빠른 태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제 어떤 말을 쓰지 말자,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빗이란 말 앞으로 쓰지 마. 그럼 이제 하빔 썼다가 하빔도 쓰지 마. 그러면 하빔 막 이런 식으로 막 충분히 바꿔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냥 뒤쫓아가는 형태로 혐오 표현의 생성과 파급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제 공동 영역으로서의 언어를 감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동 영역의 언어 생활이라는 게 단지 이제 문자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언어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하는 그 문화적 환경과 배경까지 고려한다면 사실 혐오 표현이 가장 빠르게 생성되고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곳은 온라인
그 중에서도 SNS나 커뮤니티 같이 작성과 동시에 대중들에게 유포되고 발행되는 그런 플랫폼들인 것 같아요.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작성과 발행 사이에 어떤 자정하는 그런 과정 같은 게 없다 보니까 혐오 표현이 이렇게 생성되고 그 유포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또 인기를 득세하기도 되게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뭐 신문이라든지 책처럼 인쇄매체의 경우에는 발행 전에 자정하는 과정이 먼저 순서가 앞서 있잖아요. 또 그런 자정이라는 것도 어떤 획일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막 예를 들어 책으로 예를 들자면 저희 편집자들이 막 이 표현을 써도 되나? 안 되나? 막 혼자서는 또 고민하다가 저자랑도 막 이런 표현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이 표현 왜 쓰셨나? 막 이런 상호 토론도 막 하고, 어떻게 보자면 비교적 자율적인 토론을 기반으로 한 자정 방식이니까 좀 민주적인 접근법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인쇄 매체를 통한 언어 생활이 언중들에게 보다 접근하기 용이해진다면은, 언중들에게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한편에서는 혐오 표현이 이렇게 막 만들어지고 확산되기도 하겠지만, 그에 대응하는 어떤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정적인 대응 방식도 좀 키워나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혐오 표현을 정책적으로 뭔가 막을 걸 기획한다면 막 직접적인 통제 방식보다는 이제 이런 자정 환경을 마련하는, 출판계를 지원해주고 책을 많이 사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을 장려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쇄 매체의 경우는 이제 교과서나 뭐 이런 거는 검인정 과정 거치니까 사전에 어떤 강경하는 지침이 있지만은 보통 출판사는 그야말로 이게 자율적인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창비의 경우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각 부서마다 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게 인쇄 매체냐 방송 매체냐 하는 것보다는, 방송도 지상파 방송은 거긴 어떤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그 규약이 다 있어요. 욕도 못하고 뭐 막말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쇄 매체는 인쇄 매체들의 특성과 한계가 있고, 방송 매체는 그게 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채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게 그냥 규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2000년대, 2010년대에 걸쳐서 우리 사회 우경화 경향이 있겠잖아요. 구체적인 역사를 보면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2008년까지, 그 다음에 또 201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17년부터는 문재인 정부라서 그 일관되게 우경화가 진행된 건 아닌데, 진보적이랄까 개혁적인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그 반대 세력들의 반대가 더 격화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달라진 거지, 우리 사회가 2000년대부터 일관되게 우경화로 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보다는 그래도 민주화가 진전되고 개혁이 진전되면서 그에 대한 반대 세력들의 항전이 더 치열해졌고, 그러다가 드디어 윤석열 정부까지 만들어냈잖아요, 그들이. 이제 워낙 윤 정권이 개판을 치니까 지금 다시 국민들의 항쟁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그냥 윤석열이 나쁘다는 저항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추구해오던 어떤 큰 사회적 변화, 분위기의 변화, 이런 걸 일으켜내는 데까지 가면은 극소수의 저항이나 혐오는 계속되겠지만은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이런 언어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B 씨가 막바지에 출판계를 지원해 달라는 소중한 말씀을 주셨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앞선 말씀들이 이제 백낙정 선생님께서 공동 영역을 가꾸기 위해서 이런 현상을 자연적인 추세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한 개인이자 글을 쓰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어떤 매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기여일까 생각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좀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매체에 속해 있으니까 공동 영역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 계속 고민해야 될 의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궁금했어요. 그 다른 부서에서 일하시는 편집자께. 저 같은 경우에는 유행어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단행본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좀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웬만하면 좀 걷어내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 표준어에 맞지 않다, 이래서 걷어낸다기보다는 사실 그 유행어가, 그 단어 혹은 그 표현이 언제까지 살아남을지 알 수 없으며, 그리고 시일이 지났을 때 그 단어가 사어가 돼버렸을 경우에는 이 책이 뭔가 뭐랄까 좀 구식이다 이렇게 느껴지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삭제하면서 진행하는 편이고, 저는 책이라는 콘텐츠가 좀 오랜 생명력을 가진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기를 또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책을 만드는 사람이어서 무엇보다도 최신 유행을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동시대성을 좀 몇십 년 후에 읽더라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에 좀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문학을 편집하기도 하고 대상 독자층의 연령대가 굉장히 어린 편이잖아요. 근데 B 씨는 저와는 완전히 반대인 텍스트를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예상 독자 연령층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고민이 생기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인문교양서를 많이 편집하고 작업을 하는데, 인문교양서 낼 때는 이제 어떤 개념에 대한 가장 정통성 있는 표현을 써야 된다라는 약간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통성 있는 표기법이 정립이 돼 있는 경우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 관련 교양서를 편집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뭐 옛 아랍의 어떤 지명이나 인명 이런 것들이 표기가 정해진 바가 없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나 고민하다가, 소위 이제 이 분야에서 가장 뭐 명망 높은 학자가 이분이라더라 하면서 그런 학자의 표기법을 좀 참고하고 따라가는 형식으로 표현을 정리할 때도 있었고요. 최근에 또 이제 문제의식은 막 요즘에 뭐 최신 지식들이나 개념들이 뭐 영미권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식들이 워낙 빠르게 들어오니까 그 지식을 한국어로 옮길 말이, 우리말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일 때 그거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저자 소개할 때 최근에 좀 많이 쓰이는 말이 펠로우십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저자는 어느 대학교에서 뭐 펠로우십 과정을 이수했다라고 그런 내용을 이제 자기 소개를 저자님이 보내주시면은 이 펠로우십이 뭐지?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된 상태로 펠로우십 뭐지? 막 여기저기 찾아봐도 이게 막 그 개념적인 합의도 아직 안 돼 있는 느낌이라서 결국에는 그냥 그대로 받아쓰기 하듯이 펠로우십을 이수한 저자 이렇게 쓰곤 하는데, 이걸 쓰면서 내가 정말 성실하게 소개글을 쓴 건가? 그리고 이걸 봤을 때 독자가 저자에 대해서 진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그 펠로십이란 말에 대해서 내가 영어 선생으로서 한마디 끼어들면은, 그거를 그대로 쓰는 거는 영어 실력이 모자라는 거예요. 영어로 펠로우하고 펠로십의 차이가 뭔가를 알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펠로우 과정을 수료했다 그러면 그거는 금방 알아들 수 있잖아요. 뭔가 펠로우라는 게 있나 보다 하고. 특히 의과대학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교수는 아직 아니지만은 인턴 레지던트 수준은 넘어선 사람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펠로우십이라 그러면은 그런 그 지위를 말할 수도 있고, 또 대개는 그런 지위를 부여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 장학금을 스칼라십이라고 그러잖아요. 펠로십도 그런 펠로십을 받았다. 그러니까 펠로우 과정을 수료했고 펠로우 지원금을 받았다든가, 뭐 이렇게 말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될 건데, 그걸 이제 그대로 펠로십이라고 써놓으니까 우리 하빈 씨 같은 사람한테 안 해도 좋을 고민을 안겨주지 않나 싶어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미안합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하면서 많이 썼던 이
커먼즈라는 용어도 오늘은 이제 공동 영역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한국에서 이 커먼즈라는 용어를 그대로 꽤 오랫동안 써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저희는 공동 영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우리말로 어떻게 옮길지 좀 사회적으로 합의해 가는 과정인 것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이 책 이제 후기에서 백 선생님의 말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얘의 공동 영역에 자기 나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읽고 나서 내가 너무 무비판적으로 저자나 아니면 명망 높은 학자, 저 학자가 명망이 높다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의 표현을 그냥 좀 약간 책임을 방기하고 그대로 너무 차용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커먼즈 얘기가 다시 나왔는데 뭐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좀 더 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커먼즈란 말을 우리가 한동안은 그냥 영어 그대로 커먼즈라고 쭉 써온 거는 원래 커먼즈 우리말 번역은 공유지였어요. 공유지. 영어의 커먼즈 논의가 진전되면서 구체적인 공간으로서의 공유지만이 아니고 물리적 공간으로서 공유지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공유하고 하면서 또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논의가 확대되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말로 한마디로 담기가 좀 난처해가지고 커먼즈라고 계속 썼는데 그러나 커먼즈란 말을 우리가 끝까지 그 영어로 쓸 필요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번역이 나왔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공유 재산 제자 공유제라고 쓰기도 하고 뭐 또 공통제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아직 창비가 뭐 공식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지만은 많은 필자들이 공동 영역이라는 번역을 따라오고 있어요. 그 이제 두 가지 그게 있는데 하나는 이걸 이제 공공 영역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꼭 무슨 공공기관이나 공공의 영역이냐 아니면 사적인 영역이냐 그게 아니고 사적인 사기업의 영역도 그게 포함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적인 공간이나 재산에 재화에 국한되는 거 아니고 가령 언어 같은 거 언어도 그렇고 예술도 공유 영역에 일종의 커먼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면서 첫째는 그래서 땅 지자라든가 재산 제자처럼 그런 구체적인 물질적인 재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역이라는 영어로 한다면 이제 realm 같은 거죠. 조금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 단어가 좋겠다는 거고 공유 영역이 그래도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거죠. 근데 아직은 창민회에서도 뭐 그걸 통일된 방침으로 정한 건 아니고 또 그야말로 학계나 언중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그것도 기다려봐야죠. 근데 명망 있는 학자들한테 물어보는 건 별로 영향가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유 영역이 아니라 공동 영역이죠. 우리가 쓰는 말이. 공동 영역이 커먼즈하고 커머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느 게 먼저냐 그러면은 이게 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말처럼 돼요. 그러나 어떤 개인 살아있는 한 주체와 그 공동 영역의 관계를 따진다 그러면은 공동 영역이 먼저거든요. 소위 그 공동 영역의 선제성이랄까 먼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집자나 시인도 그렇고 문필가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공동 영역을 커먼즈를 가꾸고 그걸 책임감을 느끼고 개입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자기보다 먼저 있는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존경이나 또는 뭐 감사의 마음일 수도 있죠. 그런 게 없이 책임감을 느끼면은 이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마치 그것이 어느 개인이나 주체들의 결단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있는 것이다. 공동 영역이 먼저 있는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내가 그 예로 바로 언어를 들었죠. 언어라는 게 내가 태어나서 말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할 때 이미 한국어라는 공동 영역이 있었고 그 속에서 내가 자라면서 나중에는 나도 이 공동 영역에 뭔가 기여하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지. 처음부터 나하고 공동 영역이 따로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잘해야겠다는 그거는 공동 영역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로부터의 전환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대전환. 그 대전환에는 꼭 뭐 경제제도의 전환만이 아니고 그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 더 나아가 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의 대전환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근대적인 주체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언어면 언어 또는 부모 자식 관계라든가 아니면 이 문명 세계와 나와의 관계라든가 여기서 먼저 그런 그 공동 영역이 있고 그 속에 내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의존성이랄까 거기서 받는 혜택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그 마음 공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워낙 개떡 같은 공동 영역을 만나가지고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영역에 태어났을까 하는 원망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태어난 공동 영역이라고 해서 다 좋다고 뭐 그 자랑하라는 건 아니에요. 소위 이제 한국 그럼 자기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국뽕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게 참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고 시정할 점이 많으니까 내가 이걸 좀 뜯어 고쳐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그거는 이미 자기 태어날 때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공동 영역에 대한 보완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계속 원망심만 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참 이런 나라에 태어났나 아니면 어쩌다 내가 이런 언어를 쓰게 됐나 이 원망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 영역을 생각할 때 그것이 꼭 구체적인 재화만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비물질적인 세계라고 볼 수도 없죠. 물질적인 면도 있고 비물질적인 면도 있고 이게 묘한 건데 어쨌든 그게 그런 그 영역까지도 다 포괄하는 개념이고 그런 공동 영역은 나라는 주체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있었고 내가 주체로서 나중에 발전했다 그러면 그 덕에 발전하는 거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 또는 근대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점을 강조하는 한마디로 마치겠고 두 분이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죠. 네, 오늘 굉장히 뭔가 긴장이 이제 좀 풀리려나 싶은데 끝나게 되었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점도 많은 게 한국어에 대해서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그리고 선생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논의할 게 너무나 많구나. 그거에 비해서 오늘은 시간이 굉장히 짧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속이 시원한 마음도 있는데 평소에 이제 고민을 해도 이렇게 교정지 앞에서 혼자 고민한다든지 하는 시간들이 길었는데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하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오늘 참 많이 배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사실 저희가 익숙한 것일수록 거기에 막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말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국어에 관해서 생각해보고 또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부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되어서 되게 뜻깊었고 되게 참신하고 머리가 또 트이는 기분의 독서였고 오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다. 이게 장비 직원이 여기 등장했을 때 의뢰하는 행위고 나는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하빈 씨가 아직까지 그 얘기를 안 해서 이거는 같은 인문 교양팀이지만 교양 부서지만은 다른 팀에서 이거 만들었잖아요, 이 책을. 그렇죠. 또 그 담당자가 따로 있었고 그래서 말 안 하나 보다 했는데 막판에 가서 근데 이건 무슨 뭐 책 장사한다고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나야말로 참 이게 자뻑인지 모르지만은 이 책은 누구나 한번 읽어볼 만하고 한 번 읽은 분이 두 번 읽어도 결코 해롭지 않다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하고 이야기 즐겁게 또 유익하게 나눴습니다. 그럼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요. 병락청 TV의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잠깐 비쳤지만은 그 사이에 우리가 찍어놓은 청년 공부길이 있어요. 그 청년 공부길은 한편으로는 회화록 공부길의 연장이에요. 그 이제 회화록에 나온 좌담 하나를 가지고 시발점으로 삼아가지고 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 공부길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그래도 그게 제2탄이었는데 우리가 한글날 생각해서 세종대왕님 대왕께 은혜를 갚는 의미에서 그걸 뒤로 밀어내고 이게 이제 먼저 나갈 겁니다. 두 번째 청년공부길 한 분들한테 조금 미안하게 되긴 했는데 그 좌담의 주제가요 무려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 이야기를 2030 젊은 여인들하고 80대 후반의 늙은 꼰대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했다는 게 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번에 방향은 뒤로 밀린 그 프로그램을 광고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